자, 이 거금을 받아들은 만공이 드디어 수덕사 대웅전을 짓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을 중창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만공의 그 수행자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타 세이주는 자기가 일본인이고 또 일본이 목조 건물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일본의 목수들을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물론 조선을 사랑하지만 조선에는 그런 인물들이 없다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이때 만공 스님이 안 된다. 이 대웅전은 우리 5천년의 조선의 역사인데 어찌 너희 외놈들의, 내가 어쩔 수 없이 외놈의 돈을 빌려서 이거 중수를 하지만 이 건물만큼은 조선의 목수에게 일을 맡기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분이 조선의 목수에게 맡기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만공 스님은 이당 김은우 선생과도 아주 막역한 그 사이였고, 그리고 이당 김은우 선생이 목수이면서 제가 상산김가이고 상산김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때 조선의 최고의 목수로 명성을 날리던 김덕희라는 목수가 바로 이 만공 스님이 천거해서 이후 가까운 공주의 마곡사의 대웅전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나는 마곡사의 대웅전을 마무리하는 저 조선의 목수 김덕희를 내가 우리 목수로 수덕사 대웅전을 중수하겠다. 결국에는 오타 세이저는 만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산, 군, 면 단위의 일본인 다 그 행정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결국에는 만공과 타협한 것이, 그러면 일본 목수와 우리 한국 목수, 최고의 목수 둘을 갖다 놓고 경합을 붙여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판단했을 때 이 목수가 최고다라고 인정되는 목수를 수덕사 대웅전 중수를 맡기자, 이렇게 결국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이당 김은우가 추천한 상산 김씨의 목수 김덕희가 마곡사 대웅전을 중수를 완수를 하고 수덕사에 와서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최고의 목수와 경합을 벌이는데 옛날 전통 장비밖에 없었죠. 오늘날은 뭐 한옥집 지면 기계톱, 기계 엔진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정신없죠. 저도 그게 마음이 아파서 무형문화재 선생님 밑에 가서 일을 하면 자기질하고 톱질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 스스로 다시 목수로 태어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제가 전북대학교 목수과정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것마저도 저 지금 걷어치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학교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이 일들은 우리 문화와 역사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와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역행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 이대 눈물, 이대 눈물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그랬고요. 이 엉터리 같은 학계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제가 발로 차고 나와야겠다. 박사과정, 석사과정도 다 필요 없다. 저는 물론 다른 분야의 석사과정을 다 이수를 했고 석사 학위도 받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박사과정은 공부하다 다 제 손으로 걷어찼습니다. 이제 얘기가 엉뚱한 데로 흐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경합을 일본 목수와 한국의 김덕희가 붙었는데 두 판을 맞붙여서 명주실로 감은 다음에 저 우물에다가 하루 동안 담궈 놓고 그 판을 합쳐놨을 때 그 안에 물이 스며들면 스며드는 목수는 지는 걸로 시합을, 결국 경합을 붙였던 겁니다. 김덕희라는 목수도 조선의 내가 최고의 목수라는 자부심, 일본의 목수도 내가 일본의 최고의 목수라는 자부심으로 판을 만들어서 명주실로 돌돌 말아서 정말 정성들에 감았겠죠. 돌을 묶고 물속에 넣어놓고 다음날 꺼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만공이 이겼습니다. 김덕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당 김은우가 이겼습니다. 조선이 이겼습니다. 조선의 목수가 이겼습니다. 제 할아버지 목수가, 제 상산김가의 할아버지 김덕희가 이겼습니다.
김덕희가 쌓아놓은 판에는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목수 가운데는 가해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분도 훌륭한 목수였죠. 결국 수덕사의 대웅전을 조선의 목수 김덕희가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김덕희가 거기서 대웅전을 일을 할 때 끼니를 잊지 못하는 조선의 한 촌놈이 예산 수덕사 바로 아랫동네에 살고 있던 촌놈, 제가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목수 최기영이가 거기에 난리를 하러 갈 기회를 잡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급 기술자들만 일을 했기 때문에 중수하는 데는 참여를 못했고, 수덕여관에서 우리 저 대목장, 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최기영 제은사님은 수덕여관에서 빨래를 담당하는 허드렛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인연이죠. 그래서 바로 그 수덕사 대웅전의 모습이 오늘날의 바로 수덕사 대웅전 모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조선의 목수들의 기술이, 우리 조선의 문화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수덕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꺼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덕사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목수계의 최고의 거장인 김덕희라는 목수, 김중이라는 목수가 바로 여기에서 탄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제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74호 대목장 무형문화재가 3명의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신흥수, 전흥수, 최기영. 그런데 그 중에 전흥수, 최기영 이 2명이 바로 김덕희의 제자인 것입니다. 김덕희의 제자가 무형문화재로 발전해서 목수의 일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물론 여기저기 평가는 엇갈립니다. 나무장사다, 돈밖에 모르는 놈들이다, 예술은 모르는 놈들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아니면 또 반면에 전흥수는 그래도 수덕사 밑에 조선 고건축 박물관을 200억을 넘게 들여서 지었으니 그놈은 그래도 할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최기영 대목장은 또 뭐 여러 가지 흠이 있지만 그래도 무형문화유산센터를 저 전주에다 짓는데 그래도 얼마에 일조를 했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신흥수나 저 숭례문 때문에 정말 폄하된 신흥수나, 그 다음에 전흥수나, 그 다음에 최기영은 목수 세계에서는 정말 뭐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또 목수로서는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설촌이 매개체가 되고, 또 우리 조선의 목수가 그 실력을 발휘해서 수덕사의 대웅전이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일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역사사관을 보는 거에 있어서, 혹은 의문 원리나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지요. 공자의 똥구멍만 쳐다보고 있으면 공자의 똥구멍에 묻어있는 콩나물만 본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도 했지 않습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왜 김정일의 유언을 제가 예를 들었겠습니까? 일본은 우리의 100년이 적이지만 저쪽은 1000년의 적이다. 그건 바로 그 어떤 경중을, 혹은 앞으로 미래 세계에 우리 국가적인 그런 대협력 관계, 이런 거를 염두에 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좀 모든 관점을 폭넓게 볼 줄 아는 그런 사관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얘기를 이어나가면, 이렇게 해서 설초는 이제 정말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역할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의 그 뒷 배경에 의해서 일본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라는 이런 수준에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래서 최고의 그림을 그리게 됐고, 이러한 이 오타 세이조가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바로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6.25가 나기 전에 제가 잠깐 그 해방됐을 때 얘기가 또 반감이 될 수 있어서 광복이 8.15 광복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타 세이즈는 일본으로 갔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관리했던 것도 이제 다시 시원찮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는 정부가 생겨나고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문화재가 관리되고 하는데, 솔직히 평가를 하면 그나마 일본 치하에서 우리의 문화, 특히 문화 유산이 그나마 보존이 잘 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불국사 잠깐 언급했죠. 불국사 완전히 망가져서 다 못 쓰게 되었죠. 그거 우리 6.25 때 북한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잘못 알고 있죠. 아니요. 조선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억불 정책하면서 모든 사찰을 다 빼앗아서 조선의 향교를 만들었죠. 혹은 성균관, 명륜당 이런 것들이 다 불교 건축을 헐어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다음에 제가 건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세하게 언급해 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6.25가 발발함으로써 해방이 되고 설초는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조선의 그 안에 양아버지가 됐든 아니면 그림의 스승이 됐든 혹은 저 직지사의 스님 그 불가의 연관이 됐든 만공 스님이 됐든 일렵이 됐든 간에 모든 그 연관된 사람들하고 해방이 되면서 단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발발하기 직전에 결국엔 고향의 그리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김설천, 일단 김태신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대학 졸업을 한 직후였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포화 속에서 또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전쟁 포화 그 참화에 죽기도 하고 행방불명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 어렸을 때, 즉 국민학교 때 키워주셨던 송기수의 그 가족들이 궁금했던 거죠. 저 북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 나선 겁니다. 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배은 망덕한다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찾아서 그 6.25 전쟁 난리통에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덜컥 개성에서 북한군의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절체절명 위기에서 일본 말도 잘하고, 일본 또 자기가 제국대학의 학생이었다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기는 이 전쟁과는 관련이 없으니 살려달라는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그때 이 김설천, 일단 김태신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가 살려면 여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제국대학의 화가로 이미 일본의 유명한 화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림 솜씨를 발휘하면 내가 널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마 하고 딜을 걸었던 거죠. 조건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웠던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이 누가 그렸을까 궁금해하신 적 혹시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김일성하고 스탈린 초상을 누가 그렸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반공분자가 아니면 저 북쪽의 화가가?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바로 일단 김태신, 김설천이가 그때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북한 김일성의 초상화를 그리고 스탈린의 초상화를 그려서 그게 스탈린
김일성의 초상의 표본이 돼버린 겁니다. 6.25 때 그 초상화 들고 서울로 입성하고 이런 일 벌어졌죠. 그런 일들이 바로 그때 그런 연관된 그 역사 속의 한 페이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지만 북한의 송기수 아버지는 영원히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양엄마나 자기하고 어렸을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자기하고 취급받았던 형님이나 다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다시 임진강과 한강을 넘어서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가 직지사에서 있었을 때 그 신세를 진 분이 사실은 인렵의 머리를 깎아주신 김봉률 직지사 대처성 주지였습니다. 그분의 또 가족들을 찾아 나섰지만 이미 전쟁에 가서 그분의 또 형제들이 죽어 전사하고 이런 또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있게 되면 공산주의, 특히 북한 사회에서는 해방 이후에 일본 잔재 축출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아마 그때 저는 송기수가 일본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처단당하지 않았을까. 우리 남한은 근데 일제 청산을 사실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 역사도 조금은 언급하는 겁니다. 남한에는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주석하면서 저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서울대학교에서 엉터리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알고 나서 제가 울분을 토했지 않습니까? 훈민정음대로 살려쓰지 못할 망정, 살려쓰지는 못할지언정 훈민정음의 순서는 지켰어야 된다. 세종의 그 제자 원리나 그 뜻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정규과정으로 가르쳐야 된다. 저 잘못된 어용교수들이 가르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못 고치냐 하는 제가 울분을 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또 제가 여기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남한은 아직도 그런 일본 잔재, 행정 모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저 일본의 형님 국가로서 더 문화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본보기가 되고 그게 바로 지표가 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나라를 잃지 않았다면 어떤 상처도 없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앞으로가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고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면서 더 좋은 역사를 꾸려나가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이 역사 교육을 중요시하는, 전 미국은 30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룹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너무 역사에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고사도 얘기를 하고 이러한 관계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뭐 했나? 우리 조선은 뭐 했나? 그러면 조선의 문화재 엉망진창으로 다 관리가 안 될 때 그나마 저 제국주의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조선 고적 답보라고 우리 문화재를 일일이 넘버링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존한 그러한 자료들이 오늘날 대학에서 바로 조선의 건축 역사의 자료로, 한국의 건축 역사의 자료로 그거로 지금 교수들이 밥벌이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식 문화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저희 스승님은 일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국으로 자기의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사실 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으로 유명했던 서재필 박사가 사위를 삼고 싶어 했지만 그것도 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교육을 받은 그 따님과는 자기가 자신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는 조선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6.25 전쟁과 이러한 난관으로 해서 일본으로 돌아갔고 일본에 가서 일본 여성과 결국엔 결혼을 하셨고 그 사이에 또 슬하에 따님도 두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 70이 가까워지니 도저히 고향이 그리워서 견디질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과 일본이 한참 수교하면서 일본이 자기들 1년의 그 예산을 한국에게 차관을 빌려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 시절에 김종필이가 그 일을 했죠. 그때 우리 스승님이 자기는 김일성과 스탈린 초상을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이당 김은호 선생님의 그 조언으로 한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어머니 즉 일당이 돌아갔을 때 결국 김종필 씨에게 부탁을 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장례도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서울 와룡동에 김은호 선생님도 또 다시 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본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이제 권한을 갖게 돼서 일본으로 가서는 거기 현지에 있는 부인과 가족들에게 엎드려서 사정을 했답니다. 나는 한국이 내 고향이다. 내 어머니가 한국분이다. 나 한국에 가서 출가를 해서 정말 마지막 인생을 살고 싶다. 정말 그 가족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결국 가족들도 훌륭한 가족들이죠. 우리 스승님의 의사를 따라줘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고 자기 어머니가 머리를 깎았던 저 직지사에 가서 결국 머리를 깎으시고 스님이 되셨고 그래서 일렵스님 2당 김은호 자기 법명을 당시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일당이라고 법명을 지어주신 거고 변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당 김태신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당 선생님이 마침 김설천이가 일본으로 유학 가고 나는데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진짜 양아들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됐고 다시 이제 개명을 한 것이 김태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그것도 다 한국과 관련된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 어머니의 길을 이어서 가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그 과정을 겪고 하면서 이제 본업이 화가이시니까 김천 직지사의 중암에서 그림을 하셨던 거고 또 저는 한참 그림이나 문화, 예술 혹은 건축 이런 데 제가 그 학문에 목마름이 많을 때여서 결국에는 북한의 화풍을 배우기 위해서 일당 김태시 선생과 우연한 기회에 조우를 했고 그분에게 그림도 배울 수 있게 됐고 또 그분의 이러한 과거사를 또 서로 눈물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열도조선의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근대사부터 한번 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잘못 왜곡된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넓게 너그러이 이러한 역사들을 봐주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김일엽의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한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일본의 최고의 오타 가문의 후계자인데도 그걸 전부 다 포기하고 일엽과의 사랑을 택한 오타 세이조를 저는 한 번 더 다시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세 집에 한 집이 이혼을 한답니다. 요즘에 여성들 흔히 하는 얘기로 애인 한둘 없으면 바보랍니다. 요즘에 남성들 애인 한둘 없으면 바보랍니다.
이거 대한민국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타 세이저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얘기로 여러분께 정말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한동안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한동안 방황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에 한 번 더 여러분께 한 번 더 제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그 인물들에 대해서 또 교훈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인력은 자기가 출가한 이후에 출가성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전부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사에서 비구니 승의 역사를, 비구니를 대표하는 역사를 인력이 그 페이지를 장식했던 거고, 자기 완전한 절친이었던 나혜석을 내쳤던 것도 인력의 그런 수행자의 본분을 제대로 지켰던 거고,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하고 내 스승을 아프게 했지만 그분의 수행 정신은 분명히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만공이란 스님은 그 어려운 살림에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 총독부의 자금을 인력의 사랑하는 애인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받아서 중수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선의 목수 김덕희를 일하게 했고, 그 김덕희 밑에서 현재 오늘날의 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전응수와 최기영을 낳게 했고, 그 밑에 또 많은 목수들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했던 우리 스승, 북종화의 대가, 일본에서 최고의 화가였던 일당 김태신, 마지막엔 출가하여 미륵중의 제5대 종정으로 열반하신 일당 김태신, 저 직지사 중암에서 어머니의 뜻을 따라 그림을 하고 퇴화를 했던 그 분의 그러한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타 세이조는 그 자기 첫사랑과 그 인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성들에게도 당당히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째서 남성이 여성의 정조만을 강조하면서 여성이 남성의 정조를 강요하면 버릇없다, 여자들이 막대 먹었다, 그런 요구를 합니까?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남성이 먼저 정조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저 열도조선의 역사를 얘기함에 있어서 저 열도조선을 다시 넓은 시선으로 보자고 하는 말과 함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얘기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 얘기가 오늘은 정말 길고 장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마디, 단 한 장면, 허투루 할 수 있는 장면들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많이 사유를 해보시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 언어, 우리 언어가 세계 언어의 종주국입니다. 우리 문자가 세계 문자의 종주국입니다. 우리의 정신, 태우 복희 할아버지의 음양 오행 하드론이 바로 훈민정음으로 꼽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지켜나가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 찍기 전에 알베르트 후베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처음으로 우리말 연구소장을 하셨던 전 교통국장 신부영 교수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 잠깐 날개를 단 한글이라는 알베르트 후베 교수님을 소개했죠. 사실은 제가 그 두 분을 앉혀놓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2시간 이상의 강의를 했습니다. 알브레이트 후베 교수님이 여러분들보다 혹은 조선 사람보다 성리학에 밝으셨습니다. 제 얘기를 다 경청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감동하셨다고 하시면서 독일에 들어가서 우리 훈민정음을 제대로 자기가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독일 본대학에서 정말 제대로 훈민정음을 잘 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독일의 교수가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조선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종 이두의 눈물 저자가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훈민정음 다 살려 쓰지는 못할 지언정 훈민정음이 제자 원리 하도 기원는 모든 이론에 대한 것은 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애들 2시간만 가르쳐주면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똑똑하고 영민합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돌아오는 한글날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훈민정음 살려쓰기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 가슴속에 피눈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종 이두의 눈물 강의 1강부터 6강 특강 꼭 들어보시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두의 눈물 저자 김허균이었습니다.